안녕하십니까. 루소TV의 우재영입니다. 오늘은 브라운스톤이라는 저자가 저술한 부의 인문학 2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본주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부의 법칙이다. 그럼 이 부의 법칙의 작동 원리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검증된 이론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2장에서는 주요 이슈가 뭐냐 하면은 지역 간의 인구의 성장이라든가 소득의 격차, 경제 성장의 격차,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왜 발생하게 되는가? 그렇다면은 어디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또 비교우위론적 관점과 차액지대론적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또 정부 경제정책에 모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가격 통제 제도의 허점은 무엇인가? 이런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제일 먼저 제조업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혁신산업은 절대로 옮겨가지가 않았다.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으로 절대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혁신산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원보다는 아이디어나 특허, 기술력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바이오 산업, IT, 4차 산업, 첨단 기술 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혁신산업이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뭉치는 힘, 응집력과 집적의 힘이 작용하는 지역에서만 혁신산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뭉치는 힘이란 것은 제일 먼저 사람입니다. 풍부한 인재, 그 인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지식과 정보의 빠른 소통과 융합, 상호작용, 또 이러한 혁신 기업과 인재들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인건비가 싼 후진국 지역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혁신 기업이 옮겨갈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 간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 심해지고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도 양쪽 해안가 도시는 성장하고 번영을 하는 데 비해서 중부 내륙 지방은 쇠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지역의 핵심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도시의 그 지역의 흥망성쇠를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그 변화의 원동력은 너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을지라도 흐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해안에는 IT 기업이 모여 있고 바이오 기업 같은 혁신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또 동부 해안에는 금융산업, 패션 기업들이 몰려 있고, 기술 혁신과 세계화는 선진국의 제조업의 몰락을 가져왔지만은 IT 기업과 바이오, 금융, 패션 같은 혁신 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인적 자원은 왜 특정 지역, 특정 도시로 집중하게 되는가? 저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천재성을 가진 인재가 우연히 어느 지역, 즉 시애틀이나 샌디에고에 자리를 잡으면
다른 인재들도 따라와서 같이 합세를 하게 된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눈덩이처럼 계속 번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재는 모이면 모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인재들 간의 소통과 혁신을 통해서 가속도가 붙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좋은 대학교라든가 연구기관들도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그 지역들은 인재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인재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자격 등과 같은 그 스펙이 모두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일자리를 쉽게 구해서 자기의 그 연봉이라든가 소득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도시에 세련되고 편리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또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짝을 만나기 쉬운 그런 지역들이 인재들이 몰려든다고. 지역이 번성하려면 전문 지식인이라든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이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꾸며주어야 한다. 그래서 인재들이 모여들면 기업도 옮겨오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기관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옮겨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먼은 기업이 한 곳에 집중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산업단지를 만들면은 그 중간재라든가 노동력을 구하기가 쉬워진다. 이와 같이 기업이 한 곳에 모이면은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산업 클러스터라고 한다. 예를 들면 뉴욕과 런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가, LA에 영화사들이 모여 있다거나, 밀라노와 파리에 패션 기업들이 모여 있다거나, 산호세에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 이런 것이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먼은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애덤 스미스의 분업이론과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을 혼합하여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가 모이면 서로 자극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니면은 퇴근 후에 맥주를 마시면서라든가, 또는 업무 시간 중에 커피를 마시면서 주고받는 지식과 노하우의 상호작용이 아이디어 발생을 쉽게 하게 하고, 또 혁신을 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인적 자원의 외부 효과, 익스터널 이펙트, 즉 공짜로 생기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제 소득이 증가하고, 또 사람이 모여드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부동산의 가격 차이는 뉴욕의 소호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은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18채, 세인트루이스에 가면 34채, 멤피스에 가면 38채를 살 정도로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 기반 사회로 들어선 2000년대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는 도시를 더욱더 번성하게 합니다. 즉 음식 문화, 패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젊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만이 결국은
모여든다. 모여들면 집값은 비싸지지만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싼 가격을 치르면서 기꺼이 그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고 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적 관점에서 봐서도 지방이 아닌 수도, 우리로 치면은 서울이나 세종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 효용 확보는 사람은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자신이 제일 만족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고자 하는데, 가격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노동자가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해서 생산했느냐 하는 노동 가치설보다는 수요자인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느냐, 즉 한계 효용 학파의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부동산의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따르면 서울이나 세종시에 부동산 하나를 가진 사람이 성실한 월급쟁이가 평생을 번 것보다도 더 많이 팔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부당하다고 또는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즉 국영농장 체제로 농장을 운영할 때는 그 인민들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4,500만 명이 즉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그 조언대로 수확물을 사유화하고 판매를 자유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자 중국이 G2, 즉 세계 경제 2위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난해지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부국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저자는 정책의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공선택이론이라는 이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정치인이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해 주겠다고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하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또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적인 욕구에서 이러한 정책에 영합하고 기꺼이 따르게 된다는 그런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정부의 경제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모두가 실패를 했다. 프랑스에서도 대혁명 시절에 정부는 서민들의 불만을 달래고 인기를 얻어보고자 우유 가격을 강제로 50% 인하하고 최고가 상한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상인들이 이 명령을 어기면은 단두대로 끌고 가 가감하게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목축업을 하는 농부들은 우유를 생산하고 팔아봤자 사료값도 나오지 않으므로 슬금슬금 젖소를 도살해서 고깃집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료회사들은 사료가 안 팔리므로 모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료값이 폭등하고 젖소가 모두 고기로 도살되었으므로 우유 생산량이 급감하고 결국은 우유값이 10배 이상으로 폭등하는 악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 각국에서도 18세기에 곡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그 원인을 중간 곡물 상인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상인을 모두 없애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이렇게 되자 예전에는 농부들이 농사에만 전념하면 되었었는데 중간 상인이 없어졌으므로 농부들이 판매와 유통망까지 신경을 써야 하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곡물 가격은 4배 이상 폭등을 하였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 상한제는 경제원리를 모르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주장들은 이 책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